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금 가격 급락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 투자 위험하다고 지금 팔아야 한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금을 헐값에 내놓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급락에 놀라서 파는 순간 그 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큰손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게 27년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짜 현실입니다. 실제로 급락 당일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팔았지만 중앙은행과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늘렸다는 거 아시나요? 뉴스에선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자기들이 싸게 못 사니까요. 저는 최도연이고요. 27년 동안 금과 원자재만 들여다본 자산 전략가입니다. 그동안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어요. 하락 뉴스 나오면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삽니다. 반등 뉴스 나오면 개인은 비싸게 사고 기관은 팝니다. 이 게임에서 계속 지는 쪽은 항상 준비 없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걸 피할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복잡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불안해야 계속 거래를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숫자와 3개의 구간만 정해놓고 시장이 흔들려도 절대 안 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숫자가 무엇인지, 큰손들이 쓰는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완전히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알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거래를 안 하게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27년간 금과 원자재만 연구해왔지만 단기 가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시니어 투자자 10명 중 8명이 똑같은 패턴으로 손실을 봅니다. 급락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하면 후회하면서 비싸게 다시 사고 또 떨어지면 또 팔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70대 할아버지가 급락 때 생활비까지 털어넣으셨다가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걸 보기도 했고 60대 할머니가 최고가에서 물려서 5년째 손절도 못하고 계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시기에 투자했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뉴스도 안 봅니다. 단지 3가지 규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비중 상한, 분할 매수, 생활비 분리. 이 3가지만 지켜도 급락이 와도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다음 조정이 왔을 때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손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시면 다음에 하락 뉴스가 나와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손들이 왜 그 순간에 사는지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올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금 가격이 급락할 때 불안해서 판 적이 있다면 댓글에 1 적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큰손들의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 처남 김상호 72세 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고가 근처에서 소량 담았다가 급락하자 밤새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침에 전량 정리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틀 뒤 반등이 나오자 다시 쫓아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날 또 눌리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불편하셨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수익률보다 스트레스가 먼저 쌓입니다. 상호님 같은 경우는 금 투자가 처음이셨는데 뉴스에서 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비중 계획도 없고 언제 팔지 기준도 없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상호님께 비중 규칙과 분할 원칙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환율이 어떤지, 실물과 계좌 상품의 스프레드가 어떤지, 노후 생활비와 충돌하지 않는 선이 어디인지부터 정리했죠. 그리고 매수 총액을 나누고 반등과 하락에 모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호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불안이 줄어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전 체크리스트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조정기에 꼭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에서 금의 비중 상한을 미리 정하면 급등락에도 감정적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전부 팔고 싶어지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충동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세계금협회와 여러 국내외 리포트를 보면 금은 장기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과도한 비중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운다고 반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자산에서는 안정성이 우선이니까 적정 비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상한 10%를 정한 뒤 급락이 와도 매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처음에는 떨어지는 게 불안하셨대요. 하지만 미리 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버티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반등이 왔을 때 영수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총 자산을 계산하고 생활비 3년치와 비상자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5%부터 10% 사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10%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5%로 시작해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상한을 채우지 말고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한이 10%라면 3%, 3%,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기를 두고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금 비중은 몇 %인가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만 분할하지 말고 목표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해야 평균 단가와 마음의 부담이 함께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는 물타기를 하면서 오를 때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행동재무 연구들을 보면 계좌 변동을 줄이는 규칙이 장기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게 결국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미정 62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정님은 하락 3구간에 나눠 담고 반등 2구간에서 일부 정리하면서 숨을 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나는데 파는 게 아깝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부만 팔고 나니까 나머지는 더 편한 마음으로 보유할 수 있더라고 하시더군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가격 구간을 3등분해서 하락 때 2번, 박스 상단에서 1번 매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90, 80에서 추가 매수하고 110, 120에서 일부 매도하는 식으로 표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뉴스에 따라 규칙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어제는 금이 200까지 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오늘은 폭락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미리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익 실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계신가요? 세 번째 원칙은 환율과 통화 노출을 점검하는 겁니다. 원화 기준 수익률은 환율 영향을 정말 크게 받습니다. 금 가격 자체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움직이면 우리가 보는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국내외 자료를 보면 금과 환율의 동조성이 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나서 원화 투자자는 통화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성우 70세님은 환해지 상품으로 갈아탄 뒤 계좌 변동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성우님은 생활비를 원화로 쓰시는데 달러형 금을 갖고 계셔서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불안하셨대요. 환해지형으로 바꾸고 나니까 금 가격 변동만 신경 쓰면 되니까 훨씬 단순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실천 방법은 원화형, 환해지형, 달러형 중에서 생활비 통화와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원화로 쓴다면 원화형이나 환해지형이 더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해외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달러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지에는 비용이 있으니 장기 보유할 때 비용 대비 효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지 비용이 연 1% 정도 나간다면 그만큼 수익률이 깎이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활비 통화와 보유 상품의 통화가 일치하나요? 네 번째로 실물, 계좌, 상장 지수 펀드의 쓰임새를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수단을 나누면 스프레드와 보관 고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물과 계좌 중에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소 상품은 유동성과 보관 편의가 정말 높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반면 실물은 보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보관 비용과 안전 문제가 뒤따릅니다. 집에 두면 도난 걱정이 되고 금고에 맡기면 비용이 나가죠. 한지연 66세님은 비상용 소량은 실물로 나머지는 거래소 계좌로 분리해서 정리하셨어요.
지연님은 진짜 위기 상황에 손에 쥘 수 있는 금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g 정도만 실물로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계좌형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실천하실 때는 생활비와 분리된 장기 보유분은 계좌형으로, 상징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부분은 소량 실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실물은 정말 소량만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면 보관이 부담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사설 거래와 보관 리스크를 피하고 매매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물은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꽤 크거든요. 여러분은 왜 그 수단을 선택하셨나요? 5번째 원칙은 기술적 구간은 신호일 뿐이고 결정은 규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과열 신호나 저항 구간은 속도를 조절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매수와 매도는 비중 규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리포트를 보면 단기 지표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변동성 관리에 유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과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매도라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속도를 늦추거나 대기하는 신호로는 쓸 수 있습니다. 오상민 65세님은 저항 구간에서 매수 대신 비중 점검으로 손실을 피하셨어요. 상민님은 차트를 보시면서 여기가 고점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멈추고 기존 물량만 지켜보셨는데 실제로 조정이 나왔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속도를 낮추고 내려오면 분할 대기 물량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급등할 때는 쫓아가지 말고 급락할 때는 패닉에 팔지 말고 미리 정한 구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지표 하나로 전량 매수나 전량 매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전부 사거나 파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참고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6번째 원칙은 생활비와 투자 계좌의 방화벽을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감정 개입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가계 재무 연구를 보면 목적별 분리는 과잉 거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생활비와 투자금이 섞여 있으면 생활비가 필요할 때 투자 원금을 건드리게 되고 투자할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를 쓰게 되거든요. 김은영 69세님은 계좌 분리 후 거래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은영님은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셨대요. 그런데 생활비 계좌를 완전히 따로 만들고 투자 계좌는 알림만 받도록 설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실천하실 때는 생활비 6개월치를 자동이체로 빼놓고 투자 계좌는 별도 앱 알림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넣고 투자 계좌에는 여유자금만 넣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급락하는 날에도 절대 생활비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활비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좌가 분리되어 있나요? 이제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실행표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을 보유하는 목적이 방어인지 수익 추구인지에 따라 기간과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먼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게 흔들려요. 방어가 목적이라면 장기로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견뎌야 하고 수익이 목적이라면 적절한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해야 하거든요. 목표가 모호하면 매수와 매도가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방어라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수익을 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죠. 노트 첫 줄에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적고 분기마다 점검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하고 끝이 아니라 3개월마다 다시 보면서 상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과 기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가격보다 총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가에 집착하면 감정적 결정을 부르게 됩니다.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만 보면서 그것보다 높으면 못 팔겠고 낮으면 사고 싶어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물량을 다 채우면 조정이 왔을 때 대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릴 때 살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거든요. 총량을 먼저 정하고 구간별로 물량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5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정했으면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 총량은 정해져 있나요? 세 번째는 손절이 아니라 중지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어 자산인 금을 전량 손절하는 건 스트레스만 키웁니다. 금은 주식처럼 단기 매매하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 보유하면서 자산 전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보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비중이 너무 커지거나 생활비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계 원칙을 어기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중지하고 점검 회의를 여시면 됩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단 멈추고 상황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지선은 어디인가요?
네 번째는 정보 섭취를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과도한 뉴스는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아침에 금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점심에는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저녁에는 또 다른 전망을 보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극단적 전망만 모으면 행동이 왜곡됩니다. 200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50까지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극단만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두 곳만 정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보를 어디서 얼마나 보시나요? 다섯 번째는 점검일과 침묵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시장 체크와 휴식이 함께 있어야 규율이 유지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좌를 보면 피로가 쌓이고 충동적 결정을 하게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결정을 바꾸면 피로가 정말 빨리 누적됩니다. 오전에는 사야겠다가 오후에는 팔아야겠다가 이러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주 2회 점검일을 정하고 나머지는 침묵일로 정해서 알림만 받으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만 계좌를 본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점검 주기는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여섯 번째는 세대와 가족 대화를 갖는 겁니다. 가족과 목적을 공유하면 급락하는 날의 충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투자 계획을 모르면 가격이 떨어질 때 왜 그런데 돈을 넣었냐고 걱정하시거든요. 가족 생활비를 해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가족이 불안해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분기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비중과 목적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 갖고 있고 왜 갖고 있고 언제까지 보유할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투자 규칙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세금과 비용을 체크하는 겁니다. 상품마다 과세와 비용 구조가 정말 다릅니다. 어떤 건 양도소득세가 붙고 어떤 건 배당소득세가 붙고 또 어떤 건 비과세예요.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나중에 세금 내고 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훨씬 낮아져요. 수익률 계산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빼지 않으면 착시가 생깁니다. 10%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이랑 수수료 빼면 7%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 안내서에서 과세와 보관 비용을 확인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실물이면 보관료가 얼마고 펀드면 보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용을 얼마로 가정하고 계신가요? 이제 핵심만 추려서 오늘 당장 적용할 한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급락을 두려움이 아니라 절차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가격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 사야 한다.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니 팔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올바른 관리는 비중 상한, 분할 규칙, 환율 점검, 수단 구분, 생활비 방화벽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변동성 속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가격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에는 추격 매수를 하고 급락에는 공포 매도가 반복되면서 손실이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활비까지 흔들리게 돼요. 투자로 시작했다가 생활이 불안해지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기 자산 배분 안에서 금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살아납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받쳐주고 금이 조정받을 때는 다른 자산이 받쳐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매일 가격을 보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규칙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상한 10% 이하부터 정하고 총량을 3등분해서 노트에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했으면 330만 원, 330만 원, 340만 원 이렇게 나누고 언제 살지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다음 조정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이든 엑셀이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어디든 좋으니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규칙도 같이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국채, 달러의 역할을 비교해서 시기별 조합을 쉽게 고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이 주목받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국채나 달러가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세 가지를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규칙부터 적용하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